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 막판 가면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출발하면서 낙폭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도 지금 700선을 이탈하면서 이번 주에 어쨌든 큰 이슈들, 빅 이슈들을 어느 정도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이야기 어느 정도 소화해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이번 주에 좀 패스를 했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점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좀 이슈들이 많잖아요. 첩첩산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이슈가 도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요. 우리나라 안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이제 전면 네. 재개되잖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지나고 나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반도체 업종 이런 부분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서 오늘 이런저런 신경 쓰게 많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또 지수가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업종이나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지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오늘도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 시간의 오전 때만 해도 우리 시장이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이런 거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 후반부터 낙폭이 크게 나오더니 오늘도 전반적인 업종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D램이라든지 이 레거시 낸드 쪽에 가격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종목들 미국의 자동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GM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차그룹 특히 미국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야기가 그대로 반전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 증권주도 오늘 좋지가 않고 있는 상황. 2차 전지도 계속 조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조금 좋은 이야기 있으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날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여기저기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슈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오늘 영풍그룹주들이 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아연에 오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작은 했을 것 같은데 전운이 감돈다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MBK 영풍 측과 그리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오늘 주주총회가 또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 장중에도 아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그나마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콘텐츠, 엔터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오늘 아마 마지막 시리즈가 공개가 될 텐데 폭삭 속았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평판이 좋은 상황이고 재밌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환구시보에서 폭삭 속았수다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좋은 컨텐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팬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우리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풀려간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컨텐츠나 엔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아직까지 좀 쌀쌀한데 반도체는 봄이 올까요? 그놈의 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입장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사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해외 미국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D램 가격을 올리면 이것이 어쨌든 실적 개선에 좋은 사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봄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질 테니까요. 자,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가격을 올리면서 앞으로 어떤 향방을 보일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론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유통 영업망 파트너들에게 서한을 보냈대요. 그런데 최근에 메모리나 스토리지 시장의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올해나 내년에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서한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팽창, 공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한을 보냈답니다. 그 가격 인상 정도가 한 10% 정도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소식통에 의하면 그 정도의 수치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도체 탑2도 가격을 인상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은 뭐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도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붙어주면서 어제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배당 낙일이기도 하고 오늘까지 가지고 계셔야 어제까지 가지고 계셨어야 삼성전자 배당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좀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함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주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의 봄은 올 듯한데 오늘은 그런 거를 체감하지는 못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을 향해서 봤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요 며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어줬었는데 오늘은 2%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6만 원 선이 혹시 이탈될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이 붕괴가 됐잖아요. 3.6% 하락하면서 19만 9,500원. 어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주시하시면서 오늘 오후장까지 이게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확대할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4% 이상 추락을 하면서 55,700원 보이고 있는데 여기 자회사 하나 세미텍이 500억 원 유상증자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보시고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4% 약세입니다. 메모리 가격 강세는 좋은 건데 오늘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TLB는 오늘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선방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낙폭 좀 확대하면서 종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종목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정의선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는 그러니까 관세가 없다, 프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나쁜 일일까?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하락 20만 원 언저리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20만 원 초반대의 가격 현대차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 GM이나 테슬라도 이런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르면 관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 자동차들을 미국에 다시 역수출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관세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테슬라는 뭐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하지만 부품,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서 수출을 해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도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테슬라도 관세의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그러면서 GM이 7% 넘게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약세,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전격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했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어제 준공하면서 준공식,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주지사와 함께 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투자를 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17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그 170만 대 중에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관세가 없는 것은 60만 대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준공이 돼서 여기에서 제작하는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를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만들 수 있는 차량이 110만 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세 부과하는 차량의 대수가 50만 대에서 60만 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부과하는 그런 기준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차 그룹에게 오히려 관세가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로 이러면서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에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것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차 그룹주를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그룹주의 분위기도 오늘 역시 좋지 않은 모습. 현대차가 3.7%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0만 원대 초반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어제 좀 나타났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기아는 3% 약세, 여기 이제 멕시코 공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기아는 사실 그래도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 흐름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3% 약세에 27만 원선 좀 이탈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서현 이완은 현대차의 대표적인 부품 기업인데 엘라바마와 그리고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올해 3% 약세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12,850원 보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13거래 연속 나왔습니다. 주가는 반응하죠. 수급이 붙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5% 가까운 약세로 11만 6천 원 선에서 지금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풍그룹주들 또 고리아연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시작이 됐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계획상으로는 오전 9시부터 고리아연의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리아연과 영풍 MBK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작년부터 끝나질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해야 할 것들이 제 공시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고려아연과 영풍 MBK 측이 계속해서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뭐 고려아연의 노조나 뭐 심지어 홈플러스 노조들까지 고려아연 쪽 주주총회 장소에 가서 시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법원에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영풍 측이 제안을 했던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준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여기에다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4.5% 정도의 고려아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국민연금도 역시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오늘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에 뭔가 승기를 잡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또 깜짝 MBK 영풍 측이 어제 영풍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배당을 통해서 상호주 관계 해제를 의결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의결권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고려아연 주총은 아마 오전 오후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주들이 입장을 하면서 고려아연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된 이 경쟁 여부,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주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가 희비?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제 영풍은 9% 넘게 급락하면서 종가를 마감했고 오늘 3%대 반등세는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45만 7천 원이고 고려아연은 어제에 이어서 떨어지는데 1.55% 하락, 82만 6천 원 선이고요. 영풍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서키트가 3.9%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자회사 시그네틱스가 1% 이상 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의 흐름은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는데 한 가지 더 첨부를 해드리자면 영풍 계열사들 있잖아요. 실적 먹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풍이 상승, 고려아연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대비가 좀 바뀔 수 있을런지 지속해서 주주총회의 모습 그리고 결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제에 이어서 좀 무겁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로 종목별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해답을 찾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한 시장 속에 네 종목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번 주 내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너무 좋지 않고 금요일장 역시나 낙폭이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양 시장의 분위기가 또 쉽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아무래도 지수에 좀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호 관세 조치를 앞두고 나서 관망세가 좀 더 지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바로 이제 앞두고 있죠. 바로 공매도도 이제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도 압박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경계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일단은 뭔가 최근 들어서는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방향성도 한번 좀 체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이제 투톱 기업들의 주가들도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의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이렇게 좀 대형주들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도 당분간은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서 좀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큰 많은 부담감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슈라든지 테마성에 워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중심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4월 2일이 지나면 그래도 방향성이 나올까요? 일단은 방향성 찾기에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뭔가 네. 4월 2일 이 중요한 날이죠. 네. 이걸 앞두고 나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딱 4월 2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미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 이후에는 뭔가 시장 자체가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방향성 찾기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뭔가 이벤트성이라든지 우리가 우려를 할 만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3월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고르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보고 계실 건가요? 일단 로봇에 대한 얘기들 아마 작년부터 꾸준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주요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좀 빨간불을 그래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분위기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 산업이 확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휴머노이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확대 속에서 그만큼 로봇 산업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로봇주의 경우가 사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소식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이 로봇 산업에 우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로봇주를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으로 이 로봇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욱더 주가가 좀 변동성 있게 아니면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MS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인 피규어 AI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긴 했었고요.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대규모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한 10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한 2035년까지 약 55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내용들의 경우는 5년 안에 주요 5년 안에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한 25만 대가 출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거리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경우는 워낙에 많은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더욱더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제적으로 뭔가 로봇 사업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만으로 질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의 경우는 조금은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로봇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무래도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에 주가의 변동성도 고려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클로봇의 경우는 그래도 21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21선을 최대한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방향으로 주가를 만들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워낙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현재 주가 상황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7만 원대를 지지를 해내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26만 원대 중반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뭔가 다소 주가가 반등하겠다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6만 원 선을 어떻게 잘 지지를 해내주느냐 이런 모습들을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확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종목을 좀 비교해 주셨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대장주라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을 조금 깊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라인 확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삼성전자가 사족보행 경비봇을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과연 탄력을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 만한 그런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바로 자동차이고요. 워낙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주의 경우는 이제 관세 이야기를 직격탄을 받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아쉽게도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 달 2일입니다. 2일에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발표로 인해서 주요 자동차
자동차주들이 전일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상황이고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는 이 국내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54%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경우도 국내 수출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38%가량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수출 비중을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직격탄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대규모적인 이렇게 대미 그 투자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뭔가 투자 심리가 이제는 개선이 될까라는 기대감도 다수가 있었지만은 아쉽게도 일단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고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도 이미 주가에는 또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진다라기보다도 지금의 경우는 일단 소식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의 경우 이제 관세보다도 이 현대차 그룹이 발표했었던 이 대미 투자 계획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이렇게 좀 관세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 계획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뭐 부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액화 천연가스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재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관세 영향을 오히려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렇게 조금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좀 더 관심을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욱더 돋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3% 이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굳건하게 어느 정도 21선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 21선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져왔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늘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아도 상당 부분 우려감을 이미 반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가 차트도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완성차에 대해서 걱정거리보다도 앞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제일 싫어하는 건요.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이죠.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악재 이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25% 관세라는 게 확실히 됐고 그리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대차 미국 투자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조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요.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잊을만 하면 버블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조정받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전력기기 관련주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히 떠올랐었던 네, 업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의 경우도 관련주를 굉장히 또 주가도 많이 달려왔었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올해 조금 지나서부터 주가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금 뭔가 좀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제 MS가 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장중 관련주들이 장중 또 약세를 보여지고 했었는데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왔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었었다. 그리고 오히려 취소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축소를 한 게 아닌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감소를 하겠다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또 불고 있죠. 근데 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버블이 아니냐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그 주가의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력기기 관련주가 지금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워낙에 사실 작년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지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뭔가 주가 자체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 뭔가 분위기가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조선주를 제외를 하고는 작년에 워낙에 많이 집중되었던 업종들의 경우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조금 더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작년에 많이 수혜가 되었던 업종들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의 경우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바닥을 다졌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의 경우는 작년에 워낙에 두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다소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력기기 관련주들 뭔가 새롭게 기대를 할 만한 내용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가 현재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만 원 선에서 이 50만 원 사이 좋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저항라인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라인 이탈한다든지 그런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박스권 내에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는 아직까지 좀 더 관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꼬리를 달고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뭔가 지지자를 구축했다라는 느낌은 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주가 흐름을 관망하면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청자님께서 저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구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과 전력기기의 연관성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물론 사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리 가격 자체가 전선이라든지 어떤 전선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면 바로 전력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사실 충분히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기기 관련주의 경우는 작년에 너무나 큰 기대감을 반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소는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지금 이구산업 이제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이죠. 이구산업의 경우도 현재는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현재 분위기상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구리 관련주들만 주가가 올라가지 뭐 전선주라든지 전력기 관련주들은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구리값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는 구리 관련주들만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어떤 분위기적인 흐름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 센티멘탈적으로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이 지난해 나온 뒤 현재구가 좀 쉬어가는 그냥 투자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세 가지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 공약주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공약주 선정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조금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관세를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엔터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제가 디어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엔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콘텐츠주라든지 지금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 내용입니다. 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 이슈로 인해서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 이제 디어유와 이제 텐센트의 버블 서비스가 중국에서 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워낙에 K-팝이 일단 중국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SM엔터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M엔터의 경우는 이 디어유 팬덤 플랫폼 사업의 어떤
구심점을 삼겠다는 방침을 내섰기 때문에 앞으로 디어유가 충분히 뭔가 성장을 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SM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꼽혀지고 있는 아티스트 IP가 디어유 버블에 입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어유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경우는 6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21선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추세 흐름을 이어지게 된다면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38,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4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엔터주 그 안에서도 디어유를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김진경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 노조가 경영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카카오 그룹의 포털 다음 분사와 카카오 VX 매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세우며 비핵신 사업을 정리 중인데 여기에 포털과 골프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때 네이버와 포털 양대 산맥이었던 다음은 검색 점유율 2%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외상 검색 엔진에 밀리고 AI 등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면서 존재감이 옅어졌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카카오 포털비즈 매출은 매년 감소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스크린 골프 자회사 카카오 VX도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스크린 골프 업황이 악화하면서 성장세가 꺾인 탓입니다. 현재 VX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이 돼서 한 200여 명의 직원이 이미 이제 희망퇴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남은 인력의 한 20% 정도가 또 추가로 구조조정이 될 계획이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다음 분사로 800명, 카카오 VX 매각으로 50명가량이 고용 불안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무리한 문어발식 인수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이제 상당히 디지털 전환기에 잘 됐는데 지금 그 한계에 와서 지금 이제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150개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리그룹핑할 필요가 있겠다. 카카오는 2023년 147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이달 기준 115개로 감축했습니다. 카카오가 계열사 다이어트에 나선 가운데 불확실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노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여전히 주 후반 들어서니까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 기업들의 지금 주주총회가 연달아 좀 열리고 있거든요. 슈퍼 주총 시즌입니다. 제약바이오도 금융 쪽도 우리 2차전지나 여러 기업들의 주총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자, 이 최근에 주총이 열렸던 또 그리고 오늘도 주총이 열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슈퍼 주총 시즌입니다. 뭐 여기저기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이야기도 듣고 주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어디선가는 또 호된 질책도 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여러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 주주총회가 네. 많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전에 이제 자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주주총회장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장을 잘 안 간 이유가 되게 형식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개인 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가 늘어나면서 네. 행동주의 펀드가 반짝했다가 올해의 추세는 가장 큰 추세는 뭐냐면 개인 주주들의 연합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상법 개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되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주주총회로 돌아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월 달은 늘 주총 시즌인데 주총 시즌에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나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자, 다시 질문 돌아오면 네. 삼성전자 이제 얘기를 먼저 네, 좋습니다. 시작했는데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네. 먼저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종희 전 이제 부회장 네. 고인이 되셨죠. 이날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어요. 공식 공식 석상에서 입장에서. 마지막이었죠. 세 가지 이제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한종희 대표자가 두 분이니까 네. 한종희 부회장과 전현희 부회장이 둘 다 나오셨는데 한종희 부회장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네. 주주들이 회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는 역시 삼성전자는 기술 본원적 경쟁력이다. 네네. 예,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3년 연속 그 주총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한 얘기 중 하나는 M&A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 네네.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관심이 많죠. 전영 부회장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의 4세대도 지금 시장에서 상을 못했고 그렇죠. 5세대는 우리 주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죠. 1년 반 동안 희망 네. 고문을 했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는 드랍 포기했다. 네. 6세대가 들어가는데 6세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양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에 양산이 추진되면 삼성전자 실적은 내년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아마 그 이익이 반영될 반영이 것이고 되겠죠? 저는 그 최근에 이제 S25 갤럭시 S25를 네네네. 했는데 역시 올해도 들어가는 CPU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쓰지 못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제 안타까워서 어쨌든 주주들은 원성을 드러냈습니다. 네네. 언제 할 거냐. 네. 뭐 이런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 보는력 그리고 M&A, HBM 6세대를 언제 론칭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혔는데 사실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 삼성전자 주총 같은 경우에는 막 큰 소리 내시는 분들도 뭐 약간은 감정적으로 이 주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원성을 내는 주주분들도 많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사직생 이야기를 이재용 회장이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차분한 대화,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주들이 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네. 작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네네. 우선 사업 전략 발표 이후에 주주와의 대화를 작년부터 처음 네네네,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역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주주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쵸. 네.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BM3E 납품 지연을 언급하면서 네. 엔비디아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맞춰졌느냐. 네.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전희연 부회장이 현재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HBM3의 공급 준비 현황에 대해서 빠르면 2분기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12단짜리가 들어간다. 요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네네. 설마 이제 대표가 개인 주주들과의 이런 대화에서도 그러니까요. 이걸 실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고 어쨌든 관심은 일단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나 뭐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주총 분위기는 주주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저희도 뭐 방송하는 입장이지만 시청자분들이 더 잘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주총에서도 그대로 아마 드러날 겁니다. 기업들도 이게 쉽지 않다. 주총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뭐 어쨌든 HBM3나 M&A 이슈가 나오는지 이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대로 나오는지 올해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다음은 또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 네. 주주총회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 뭐 계열로 삼성 SDI의 주주총회도 지난주에 있었죠. 여기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질문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의 주주총회에는 이에 대한 질문을 네. 제주선 사장이 직접 하지 않고 김종성 부사장이 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유상증자 관련해서 질문을 했겠죠. 네네. 삼성 SDI 공식적인 입장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현재 부채가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면 88% 정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캐즘이 빠져나갔을 때 투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서 좀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주주들을 설득을 나섰는데 네. 이게 조금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게 저 네. 부채 비율을 이제 타 동종업계 같은 회사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94%예요. 94%. 그리고 뭐 SK온이야 거의 뭐 200%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그러게요. 과연 부채 비율이 설득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할래라는 거예요. 네네. 이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SDI가 제일 강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많잖아요. 전고체 지금. 배터리에 4,500억 정도 넣고 1조 9천억 중에서 나머지 1조 5,500억은 미국하고 헝가리 공장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너럴 모터스하고 합작법인이 2027년에 양산에 들어가는데 네. 이때 이제 그 NCA 배터리를 들어갈 건데 요즘 투자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주주를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예상됐던 대답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충분히 예상했던 대답이고 더 구체적인 뭔가의 대안을 기대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유증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뭐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삼성전자에 조금 기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면 되지 않냐?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러면 유증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유상증자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네네. 만약에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 SDI의 유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보통 기업이 자금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 SDI 주식 갖고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고 높을 때 82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지금 뭐 최저점입니다. 19만 원 정도 가니까 사실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점인데 네. 이럴 때는 유정을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유정 없으면 그러면 돈이 없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으면 한 9조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모회사가 삼성전자니까 네네. 전자의 도움을 받지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 부사장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럼 이번 유정을 하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대주주란 말이에요. 19.58%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유정에 다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김종성 부사장 이야기는 난 잘 모르겠다. 그거는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다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주주들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죠.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네네. 어쨌든 국내 3사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니까 네네, 그에 대한 앞서가고 이야기만 있으니까.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아쉽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실제로 유증에 참여하는지 뭐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뭐 한번 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주주들이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 뭐 네. 논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뭐 삼성 SDI와는 정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고점에서 유증을 선택했고 그리고 최대 규모로 액수도 엄청난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공교롭게도 이 두 기업이 유정을 발표했던 시기가 지난 상법 개정이 3월 13일 날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는 상법 개정 바로 이튿날, 다음 날. 3월 14일이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최고봉에 올랐을 때 그렇죠. 3월 18일이 72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 20일 날 유정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이제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주주총회에서 당연히 질문이 그쵸? 나왔을 네. 것이고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일단 이 지금 네. 물 들어와서 배를 지어야 된다는 이 말로 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럽 시장에 방산 시장이 열렸는데 그렇죠. 이게 유럽장으로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3조 6천억 중에서 네. M&A 그러니까 호주 회사 하나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조사, 금액이 한 1조 한 6천억 반 이상을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구남 시장 그리고 유럽의 현지 공장을 네. 투입해서 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네네. 됩니다. 작년보다 20% 정도 뛰었어요. 그리고 수주 금액이 32조 정도 수주가 된 게 있어요. 6년간. 네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 돈을 어디 쓸 거냐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먼 시간을 잡았어요. 2028, 2029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현재 수주 금액하고 앞으로 3년간의 영업이익만 따져도 다 6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6조. 그러면 현재 돈이 없느냐? 돈도 있었어요. 현금성 자산이 한 2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하고 올해 현금성 자산만 합쳐도 3조 6천억이 되는데 네네. 굳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예, 그렇죠. 요 문제가 하나 이제 설득이 안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유상증자 일주일 전에 굳이 하나오션의 지분, 그렇죠. 네. 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 아니고 같은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네.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7.3%의 지분 1조 3천억을 굳이 사들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계열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낮을 때 사들이는 게 유리하겠죠. 계열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네. 굉장히 주가가 오를 때 비싸게 사줬어요. 그쵸.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열사가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
요 두 계열사는 사실 한 기업인데 왜냐하면 하나에너지가 지분의 52%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임팩트 바텀가. 임팩트를. 네. 그 하나에너지는 어떤 기업입니까? 김동관, 세 김동원, 아들이 김동선 이 세 아들이 전부 가지고 있죠. 100% 지분을 가진 네.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네. 거기에 1조 3천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말은 경영권 성계를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고 투자를 위해서는 개미 돈을 유증을 쓰느냐 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합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답을 있습니다. 못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어제 또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이거 신고서 봤더니 좀 결함이 있다, 좀 고쳐야 할 게 있다 정정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증에 뭔가 금감원이 손을 댔다는 건 뭔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지난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긍정적이란 말을 먼저 네. 이야기를 그런 해가지고 얘기를 시장에서 했었는데. 파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더 불을 끼얹었어요. 네네. 주주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오르니까 사실 이번에 정정 신고를 받겠다 하는데 요약은 이겁니다. 유상증자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에 네네네. 대해서 굳이 자기 돈도 있고 1조 3천억을 결사 주면서 왜 네. 유증을 해?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 소통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사회 의결 1시간 전에 이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NH투자증권 담당자가 네. 이사회에게 1시간 전에 설명하고 이사회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바로 그냥. 네, 그럼 네. 이 이야기는 보통은 이사회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이미 주관사를 불러서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결정을 딴 사람이 했다는 미리 거예요. 세팅을 다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사회는 이제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 그렇네요. 위반이고요. 세 번째는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않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최후의 수준으로 꼽고 있고요. 네네. 유상증자 하더라도 최소한 주주들에게 두 가지 친절하고 진정성이 있고 디테일합니다. 네, 자세하게. 네. 근데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의 기습적인 발표, 친절하지 않은 설명,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인 계획 이 세 가지가 아마 이번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금감원에서 다시 이걸 해명해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주총에서는 또 지주사 하나주총에서는 어쨌든 하나 에어로 유증에 다 100% 참여하겠다. 한 9천억, 9,800억, 한 1조 가까이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면 저 두 가지라 봐요. 네. 우선 지난주에 유정을 발표하고 나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네. 그러니까 바로 액션했던 게 김동관 부회장부터 손재일 대표까지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했죠. 48%, 실제로는 유정의 0.17%밖에 안 그쵸,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에 달래기를 했는데 그걸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가 주 하나인데 네네. 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3.95%예요. 네네. 그럼 이 3조 6천억에 3.95%를 하면 거의 1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조 가까이 되죠. 근데 주 하나의 돈을 봤더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2천억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7천억을 대출을 해서 어디서 하든지 해서 가져오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대출을 해서라도 이 유정에 참여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처음에 즉답을 하지 않다가 시장이 계속 불만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 하나의 주주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네. 그럼 주 하나 주주 입장에서 이게 이득인가 봅니다. 이득인가를 이득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득이 아니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주 하나의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이득일까? 삼형제가 이득입니다. 아, 결국에는 하나에너지가 합치려고 하니까. 하나 오션 지분을 판 돈을 주가 낮았을 때 주 하나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100% 참여한다는 것은 언론을 좀 더 잠재워서 한 것 포석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의 장치네요. 네. 아, 그렇네요.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또 약간 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럼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고려아연인데 네. 고려아연도 오늘 지금 주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열리고 있는데 주주총에서도 지금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고려아연과 MBK 연합과의 견인권 분쟁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네네. 지난 1월 23일 날 임시주주총회 때 MBK 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 25%를 막았어요. 네네. 순환출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법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만 순환출자 걸려. 네네. 이거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출자 안 되라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고려아연이 그래요? 그럼 이 기업은 순환출자 안 되면 우리가 영풍의 지분 10.6%를 주식회사인 기업에 지분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요. 돼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했더니 어제 이거는 맞아. 그래서 영풍 MBK 쪽에서 25%를 지분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또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요. 급박하게 영풍에서 이번에 뭘 했냐면은 주식 배당을 해버렸어요. 주식 배당을 했더라고요. 주식 배당을 해서 원래 10%를 넘어야 돼요. 순출자 네네. 의결을 하려면 10.6%를 9.06% 만들어 버렸어요. 어, 요게 지금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를 오늘 아마 주총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마 그 뉴스가 될 것 같고 요 0.04주 주식 배당으로 인해서 의결권을 막아버리면 막고 국민연금이 일단은 이사회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사회수 제안을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이사회가 13대 11이 돼요. 그렇죠. 그 영풍 MBK 측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근데 그 다음 임시주를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쵸.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19명 이하로 막아버리면 이걸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총이 굉장히 시끄럽고 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마지막으로 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오늘 주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견인권 분쟁으로 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총 결과를 보고 저는 결정해도 될 것 같다.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다. 아마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고 최윤범 회장의 대표이사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네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내년 보입니다. 3월까지도 1년 정도까지도 더 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는 뭐 작년처럼 고려아연이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근데 또 사실 또 상법 개정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지훈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그널의 포티 공습 구임일 유출 논란에 관세 논쟁 카운트다운까지 혼란의 미증시, 자동차주 직격탄 맞은 일본 증시, 대한민국 산불 피해 복구주 강세, 특징주 효성 OMB입니다. 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제가 본 그 얼마 안 됐지만 본 표정 중에 가장 당황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시그널앱에서 지금 기밀 유출 논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폭풍 질문을. 근데 저도 그 미국 법의 기밀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후티를 공습하는데 시간하고 뭐 비행기 대수랑 출동 뭐 시각 이런 거까지 다 거기 앱에서 논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기밀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 질문을 하니까 계속 기밀이 아니라고 하고 뭐 그거를 몇 번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이제 기자들을 다 내쳐버리긴 하는데 표정이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서 그 보존 명령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이걸 덮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바뀔 시에는 이게 아마 청문회에 엄청 다들 불려가서 털릴 지금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는 또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불리한 상황인지. 트럼프한테도 이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물어봤더니 이 왜 지금 이런 국가 기밀이 여기서 논의되고 있고 물론 그 저기 캐롤라인 레빗이나 공화당 지형에서는 뭐 그 사람이 우연히 초대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 민주당 지지자고 뭐 그런 뭐 글을 쓰는 편집자인데 그 사람 말을 믿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 말을 잘라버리더니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하더니 뭐 그 갑자기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똑같은 말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따낸 게 있느냐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까지 대응했던 거랑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지금까지는 답변을 끝까지 다 하고 정확하게 그 논리로 반박을 한 다음에 기자를 약간 눌러버린 다음에 넘어갔는데 이번 건은 지금 보니까 캐롤라인 레빗도 그냥 왜 회피하려는 것 같고 그분은 아니더라고. 제가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물론 맨날 자랑을 매일매일 하지만 느닷없이 아니 어제 봤냐 현대차랑 무슨 뭐 계약을 맺고 TSMC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시그널 앱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넘겨버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은 좀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거에 어떤 불씨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그널 앱 논란이 지금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저게 저대로 잠재워질 지금 어떤 그 가벼운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기밀이 다 있고 그리고 뭐 그 조종사 쪽에서도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거기 전쟁에 참여한 조종사였고 그게 적한테 노출이 됐다면 나는 죽었을 거다. 내가 출동하는 시각이 다 거기 써여 있는데 적들이 알고 있었으면 내가 그 비행기 몰고 갔으면 바로 미사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건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 4월 3일 날은 자동차 관세가 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랑 굉장히 지금 그 치열한 그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초기에 가장 큰 악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또 주식시장에도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지금 상황이 될까 봐 불안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런 정권이 흔들리는 어떤 이슈가 또 발생이 돼버리면은 시장에도 또 불안감이 조성되겠죠. 그런 것이 좀 시장에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그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니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짝퉁이 좀 많이 빠졌죠. 예, 차트는 이제 자주 보니까요. 쭉 넘어갈게요. 다우 조정 받았고 어떤 짝퉁이 더 많이 빠졌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스닥 빠졌고요. S&P도 빠졌고 네. 그다음 필라델피아보다 좀 빠졌죠. 근데 나스닥 필반 짝꿍이 더 많이 빠진 것이고 각도 항상 확인하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저점까지 갔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쉽사리 회복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아직은. 그래서 독일 증시는 일단 21선 깨졌습니다. 그렇죠. 독일도 지금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자동차 회사로 지금 폭스바겐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밖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비중이 폭스바겐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폭스바겐이거든요. 시가총액 10위 언저리에 또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그래서 이제 독일도 역시 그 관세 위협을 자동차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벤츠도 끼어 있었죠. 물론 벤츠는 약간 뭐 폭스바겐하고는 좀 그 고객층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약간은 달라요. 폭스바겐하고 BMW, 뭐 아우디, 벤츠는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독일 자동차도 관세 위협에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일 증시도 21선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반면에 지금 이 신흥국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브라질이 치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한 방 더 치고 올라가서 오히려 얘는 지금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3월 27일 날. 그렇죠? 아주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인도로 가볼게요. 이런 구도들을 아시면 됩니다. 인도도 지금 그렇죠? 브라질, 인도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은 이렇게 약간 시소의 그 게임이 있는 거예요. 뒤로 가볼게요. 자, 상해 심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상위 그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죠. 자, 심천을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죠. 뭐 확실하게 막 치솟아서 브라질처럼 불기둥을 뽑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올라와서 상단 박스권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뒤로 가볼게요. 그런 차이점들. 다 같이 뭐 대공황이 일어나거나 서브프라임 같은 게 터지고 9.11 테러 같은 게 터지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평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성 관계들이 있어요. 자, 지금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결국에는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하락 갭을 맞아버려서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도요타 자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말고도 혼다, 미쓰비시, 닛산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폭탄에 직격탄이에요, 일본도. 지금 일본도 노출도가 한 3위 정도 되죠. 캐나다, 멕시코, 한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주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어쨌든 개파락을 맞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지금 TSMC가 1위인 나라인데 자, 대만 결국 밑바닥 깼습니다. 그렇죠? 밑바닥 계속 두들기고 있다가 깼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각도의 중요성 나타나죠? 급락을 한 다음에 급등을 하고 꺾어서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각도가 완만한 건 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하락 N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락 N자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대만 TSMC를 1위로 하는 대만 가권 지수는 지금 밑바닥 깨고 신저점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지금 니케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고 자, 우리나라도 결국에 하락갭을 피할 수 없었고요. 6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아쉽죠? 아쉬워요. 전고점 돌파를 노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큰 쌍봉우리 두 개가 지금 생겨버린 상황이죠. 61선이 지금 계속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 그렇죠? 61선이 깨지면 우리나라도 또 그러면 그렇죠. 저점 테스트 가고 이동평균선 다시 또 머리 위에 다 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이미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어요.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 차트 보세요. 예뻐졌잖아요. 진짜 예뻐졌죠, 이거. 지금 여기서 진짜 무너져서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여기가 한 끗 차이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무너졌으면은 완전히 이 차트가 망가지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좋아질 수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랑 지수 차트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 알고리즘은 매일 설명을 드렸죠. 이 원달러 환율이든 저기 뭐 N달러 뭐 여기 모두 그 통화에 대비한 달러 차트들이에요. 이게 다 N에 대한 달러의 가치, 중국 위안에 대한 달러의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통화에 대비한 거든 차트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차트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요인은 주식시장의 수급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왕창 매수를 해주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겠죠.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예뻐져 버리면 코스피 지수는 망가지겠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차트가 예뻐지는 그 원인이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많이 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려간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WTI는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69.92 거의 70달러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유가까지 또 살아나면은 고환율, 고유가,
그렇죠?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급이죠. 바로 3,100억을 지금 순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10억.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예뻐진다는 건 외국인의 순매도가 왕창 들어온다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잖아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올 때 원달러 환율 차트가 망가졌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뭐였죠? 외국인의 순매도가 들어와서 왕창 팔면 주식을 내놓고 달러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달러 가치가 저기 다시 올라가죠. 지금 달러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지금 수급의 전환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진행되면 지금 6천억, 7천억 원 파는 결과로 지금 귀결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그래도 빨간색이 몇 개 있었는데 자, 비자가 그래도 1.65% 올랐습니다. 방어주죠, 역시. 카드사. 뒤로 가볼게요. 아, 애플도 1.05 올랐군요. 자, 이 지금 일본은 딱 하나. 골드 ETF만 1.67입니다.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 갖고는 어떨까요? 더 안 좋죠? 대만 갖고는 아까 밑바닥을 깨버렸잖아요. 전 종목. 20위 안에 있는 전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미국의 특징입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해놨습니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우리가 카드 팔 때 해외에서 쓰려면 그 마크 달잖아요. 그 세 개가 다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자랑 마스터카드 깔아놨는데 차트 똑같죠. 어떤 브랜드라도 카드사 주가는 같이 동행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비자 카드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카드사들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저께 지수가 빠지고 이러면 방어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올라요. 최근의 모습 굉장히 좋죠. 뒤로 가볼게요. 저런 종목을 섞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귀주모태주랑 오량액 별 움직임 없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과 BRD도 뭐 큰 움직임은 없고, 자, BRD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모습이 좋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또 상승 N자 나오죠. 요즘에 BRD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는 직격탄 제대로 맞았죠, 지금. 그쵸? 음봉 떨어지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망가졌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SMC랑 AS 테크놀로지. TSMC도 저점 깼고 AS 테크놀로지도 저점 깼죠.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저점 깨니까 대만 가건도 밑에 저점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유일하게 20연에 플러스 난 거 골드 ETF예요. 자, 믿을 게 지금 금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금은 지금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해서 3,071.30을 찍었습니다. 자, 골드 가격하고 골드 ETF, 금을 직접 안 사도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 시가총액 상위에 일본의 이 골드 ETF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금 자산만이 지금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자산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대만의 특징은 파이스트 원텔레콤입니다. 통신주죠. 그러니까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 뭐 마스터카드처럼 카드사 미국에서 강한 거, 그리고 대만에서 통신주 강한 거. 이제 방어주가 뭔지 아시겠죠? 카드, 통신주 이런 게 방어 업종에서 지수가 빠질 때 방어를 해줍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이 위에 뭐 골프 일자리 낙태핌 4대강 보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선 테마주가 수두룩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 몇백 원짜리들. 그래서 그나마 볼만한 게 농업입니다. 농업에서 아시아종묘 19%, 효성OMB 19.21,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효성OMB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성OMB에서 이런 비료를 만들어요. 효진유박, 유박골드라고 해서 이 품질, 작물의 품질 고급화를 시켜주는 토양의 양분을 제공하는 비료고요. 아시아종묘랑 지금 효성OMB 차트가 비슷하죠. 예전에 한번 2012년도 4월달, 이건 2024년도 12월달에 한번 흐름이 있었고 그 뒤로는 정말 거래량도 없는 바닥의 종목이었다가 이슈 발생하니까 급등하는 이런 스타일. 정말 다루기 어렵죠. 여러분들 저런 거 감안하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효성OMB랑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비료는 토양을 비옥하게 시켜주는 그 재료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토양의 악화를 지금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래서 오르는 거예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여러분들 비옥하다는 표현 아시죠? 땅이 굉장히 가꾸기 좋다는 것인데 지금 나라도 증시도 산불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좋은 비료가 있다면 비옥한 땅,
그리고 비옥한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시장이 떨어지는지 이게 뭔가 관세 충격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해서 그러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뭐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불확실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현대차 같은 거 피해갈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이제 지금까지는 25% 보편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만 빼고 발표할 수 없었다라는 뭐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논한다 하더라도 일단 현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4월 3일 날은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다른 것은 보편 관세는 25%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모든 국가가 적용이 됩니다만 상호 관세 같은 경우 각 나라별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여기겠다라는 게 상호 관세의 기본 개념이라 우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현재 증폭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차장고가 증가했던 이제 종목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현재 3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장고가 60조가 넘어섰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매도를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죠. 또 정치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은 또 찌라시들이 증권가에 좀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요즘 인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화 강릉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과연 선뜻 누가 주식을 사려고 들겠냐라는 생각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이 팔자가 많아서냐 사자가 없어서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자가 없고 팔려는 분들만 마음이 좀 조급해진 그런 형국이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 삼성전자도 오늘 왜 빠지느냐? 분기 배당락입니다. 네. 배당락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셔서 배당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샀으면 배당을 받는 건데 그것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마저 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월 17일 이후에 외국인 사자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포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좀 겹쳐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흐름은 좀 없어지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변화했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일단 뭐 수급이 조금 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수급이 뭐냐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빳빳한 신권이 새로 들어오느냐 네. 아니면 기존에 국내에 있었던 자금이 도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죠? 외국인들이 빳빳한 신권이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월 31일 이후에 4월부터는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현재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못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은 현재 지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롱숏 펀드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국내에서 자금이 도는 대형주 위주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게 될까요? 빳빳한 신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 무게중심을 두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짓노는 관세, 차라리 관세도
빨리 오픈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빨리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조만간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더군다나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급속도로 또 방향을 잡겠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터널 끝에 있는 정말 마지막 터널 끝에 있는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기대감이 있는 요소인지. 첫 번째는 마이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에 이제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이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렸다. 그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냐, 이제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냐,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면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싸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시장은 뭐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면 공급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 제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인상시킨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는 투자자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죠? 투자자가 소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 투자를 해야 적절하게 그러한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부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은 판매자 우위의 시장, 이것을 현재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면 현재 지금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이익이 향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전체 매출의 30%지만 영업이익의 절반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우리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신호는 뭐냐면 재고가 소진돼 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업의 재고는 특급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가로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가 재고가 워낙 많았고 하이닉스는 HBM으로 우리가 논외로 치자고요. HBM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마이크론 이것을 보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마이크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지금 낮에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 이꼬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신호다. 저는 이렇게 읽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론도 좀 솔솔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20만 원 선이 붕괴되기는 네. 했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은 좀 해소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잘 풀린다면.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시도,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대한 안착이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 건 이제 수급론이에요. 수급론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온 상황이죠. 수급론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발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건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고 여기에 HBM이 붙으면 플러스 더블 알파가 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알파가 붙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신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나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형국인 것 같아요. 하지만 2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0만 원대 후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30만 원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약간 좀 걸리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발 네. 노이즈가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저는 좀 이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이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노이즈가 아니냐라고 본다라면 이 뉴스를 우리가 찬찬히 좀 봐야 되겠죠. 뉴스가 찬찬히 좀 봐야 되면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것이지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연기와 그다음에 중지의 차이점은 뭐냐? 연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해야 될 것이 워낙 많습니다. 투자해야 될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갔다라고 하면 뭐 고기도 먹어야죠, 수산물도 먹어야죠, 뭐 양식도 먹어야죠, 빵도 먹어야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다 못 먹죠. 오히려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먹어가는 것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건데 마이크론도 지금 그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마이크론이 현재 지금 투자해야 될 투자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가 효율적이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굳이 유럽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유럽은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자체가 워낙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낫겠다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삼성전자가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들어갈 때 하이닉스가 따라 들어가려다 잠깐 멈췄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때 미국에 투자를 해서 TSMC와 같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장 증설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 멈추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부담이 적게 됐다는 거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언젠간 유럽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에 따른 우리가 이제 과잉 시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중단 소식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 좀 참고해 주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양한 좀 이제 업종 섹터를 봐야 되는데 건설주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근데 업황 턴어라운드 이거 진실호 거진 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네. 이제 이재 기자께서도 이제 그 시장을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맞아?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 있죠. 지금 현재 PF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죠. 그다음에 금리도 여전히 조금 우리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번째는 경기 불안.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일부 그 토호제 해제 지역에서는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건설주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라고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저도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리포트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전체적으로 쭉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들의 공통된 비유는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물론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라든지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일부 GS건설 같은 경우 주택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수주장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묵은 거가 감안된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거의 50% 가까이 상향 조정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리포트 빨이라는 게 먹히거든요. 근데 건설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유엔에 설치하자 이게 나오면서 이제 종전 협상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건설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읽어보니까 논리가 탄탄해요. 그렇다면 어떤 거 보이냐? 소위 리포트 빨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포트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에 나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거는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가 신선한 시각으로 기업을 분석했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라면 주가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제 반응을 했고 오늘은 지수 대비 빠져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 건전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부동산 PF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손이 선뜻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일부 건설사 특히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좀 어려운데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건설사도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지방에 이제 있는 건설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재건에 들어가야 되는 건설사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조금 그 세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건설, 뭐 DLENC 리포트도 나온 것 같고 예. 정말 GS건설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영업이익 개선과 수주를 바탕으로 좀 그렇죠. 탄탄한 데이터가 눈에 보일 종목들 좀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런 예. 의미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갈 건데 워낙 이제 K 뷰티의 명성은 뭐 이제 자자합니다. 본격적으로 선진 시장 진출을 하면서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 기대감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또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틈새 시장에서 또 화장품주들한테 임의용 기기들이 올라요. 뭐 휴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당 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몇몇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미주란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선진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들, 유럽 시장 본격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수준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APR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움직였죠. 올해 1조 원대 매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이제 큰 폭의 그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임의용 기기, 뭐 화장품 이런 거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때는 중기적으로 좀 묵직하게 보셔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실적이 있고 지금 이제 특이한 것은 뭐죠? 건설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임의용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 화장품도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수 변동성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롱숏 펀드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 공매도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정치적인 불안감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땐 경기방어주로 뭐 통신주라든지 배당주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실적 있는 이러한 쪽들이 현재 지금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이제 엔터주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한때 좀 주가가 튀어오르기도 했었죠. 오늘 좀 잠잠한 흐름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이 풀리면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있죠. 예. 오늘은 좀 많이 빠지지는 않고 오늘은 게임즈가 조금 올라가는 한국에 그러니까 어제는 엔터 쪽들이 올랐고 오늘은 좀 게임 쪽들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서로 이제 시소 게임 원식이라는 거죠.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제가 이제 이데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공연 관계자가 이제 입국을 했어요 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어제부터 서서 이제 고개를 좀 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죠. BTS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SM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이제는 좀 이제 봄이 되고 나면 결국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가 있습니다. 썬메탈 홀딩스. 여기가 영풍의 지분을 10%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로써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25.4%로 제한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를 좀 조목조목 따져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4월 시장도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관세 리스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기업들이 뭔지 한국투자증권이 때마침 그런 관련 리포트를 내놔서 제가 오늘 그 기업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3일에 수입차의 25% 관세 발효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제 알고 있고 그것에 반영해서 시장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USMCA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간 맺은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발의가 됐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체결이 됐고 이게 2020년도 1월에 발효가 됐던 부분인데 뭐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을 했을 때는 관세가 없는 거고 만약에 멕시코산, 캐나다산이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지키면 무관세로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부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우위에 설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 한국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미국에 차 판매할 때 거의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요. 최근 현대차 이슈 가장 핫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2028년까지 약 3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걸 딱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 당연히 관세 없다고 얘기해서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무관세 혜택의 대상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산 원재료로 구성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 갖다 판다? 이거는 관세, 그러니까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생산, 설비, 투자 이런 부분으로 돈을 쏟아붓지만 그 증설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제품은 관세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25%가 과연 부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실 텐데 25%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전 페이지 다시 보면요. 예측을 하고 계실 테지만 사실상 25%까지는 아니어도 워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산 15% 그리고 멕시코산 25% 이거를 워스트 시나리오로 한국투자증권은 봤더라고요. 이랬을 때 수익성이 가장 악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줄 세워놨습니다. 한번 불러드리면요. 1위는 넥센타이어, 2위는 한올시스템, 3위는 금호타이어, 4위는 현대위아, 5위는 현대차, 6위 기아, 그리고 7위 한국타이어, 8위 HL만도, 그리고 9위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판단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관세를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정확히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결국 자동차 관세가 0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1기 초반에 굉장히 자동차 업종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재집권한 이후 임기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이때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렸고 이제 자동차였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굳이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 종목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피해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조금 많이 네. 늘어나네요. 장 막판에 한 주의 마지막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데일리 TV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장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